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오늘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단이 목표로 한 메달 순위 2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5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라있는데요. 3위인 일본과의 격차가 커서 2위로 잘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죠.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처럼 웃을 일도 기운 날 일도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우리 선수들이 거둔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감동과 즐거움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개막을 하자마자 다양한 기록을 쏟아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스피드스케이팅의 전설인 이승훈 선수가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는가 하면요. 러시아 출신의 귀화 선수인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가 발음 제대로 한 거겠죠?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바이애슬론에서 따는 금메달도 의미가 컸는데요. 또 김채연 선수에 이어서 차준환 선수까지 남자 피겨에선 최초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남은 경기 잘 마무리 짓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이 건강하지 않은 무책임한 건강 정보들에 대해 확인해 보고요. 또 월간 세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밀접한 올해 부동산 세금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죠. 전 세계적으로 연인과 친구, 가족, 소중한 사람들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는 날인데요. 이 특별히 초콜릿을 주고받는 이유는 초콜릿이 사랑의 달콤함을 전하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초콜릿의 원료인 이것의 나무가 옛날부터 귀해서 신의 음식, 또 사랑의 나무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초콜릿 원료인 이게 귀해지면서 초콜릿 가격이 많이 급등했는데요. 이 원료는 무엇일까요? 네, 초콜릿의 원료, 이것의 나무. 보기 드려야겠죠? 네, 1번 카카오, 2번 아몬드. 쉽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커 주제가 건강하지 않은 건강 정보들이라고요. 네, 좀 웃기죠. 네. 건강 정보인데 건강하지 않은 건강 정보. 네. 요즘 이 미디어 홍수 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온갖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근거 없이 공포를 부추기는 정보들이, 건강 정보들이 많아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심이 갑니다. 먼저 살펴볼 게 실내에서 빨래 말리면 생명 위험. 이거 너무한데요,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실내에서 네. 빨래를 말리고 계실 텐데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학술 잡지 더 컨버세이션 영국판이 보도한 내용을 국내 언론이 앞다퉈 전했는데요.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실내에서 빨래 말리면 생명 위험. 과학자들이 경고한 이병. 아시아경제 기사 제목은
겨울이라고 실내에 빨래 널면 안 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야. 서울신문은 집안에 빨래 널다 병 걸릴 수도. 무심코 실내 건조 위험하다. 이런 제목들을 달고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시키면 습도가 높아져서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단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면역 기능이 제한적인 환자나 천식, 낭포성 섬유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폐가 손상된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히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얄팍한 수법입니다. 같은 기사를 이 동아일보는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 실내에서 빨래 건조,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도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네.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겨울철 습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통풍이 잘 안 되는 집이나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집은 높은 습도로 인해서 곰팡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천식 환자 등 취약층이 있는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자주 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질병청이 권고하는 겨울철 실내 습도는 40 내지 50% 정도입니다. 근데 실내 습도가 70% 정도가 되면 곰팡이가 잘 번식한다고 하니까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예, 만나면 독이 되는 식품인데 음식궁합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음식 궁합을 강조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다양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콘텐츠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막연한 수준인데요. 함께 먹으면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음식 조합으로 장어와 복숭아 이런 걸 꼽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데요.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장에 자극을 주고 배탈을 유발한다. 이런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의견 좀 타당한 것 같기도 그럴 한데요. 것 같은데요. 뭐라도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으면 좀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설명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게 많습니다. 예. 이 과일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 유기산인데요. 복숭아는 산의 비율이 0.4%로 나타납니다. 구연산, 사과산 이런 것들이 복숭아 유기산의 주 성분인데요. 사과는 산의 비율이 0.8%로 복숭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이 풍부한 감귤의 산 비중은 1% 안팎이고요. 이런데도 유독 복숭아를 콕 집어서 장어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없다. 예. 예. 게와 감도 이 음식 궁합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데요.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 이런 한의학 관련 서적에 함께 먹으면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의보감에는 감에 대한 설명으로 게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하며 설사하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의학에선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게를 상한 상태로 섭취했기 때문에 탈이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개와 옥수수, 우유와 초콜릿, 네? 고구마와 소고기 이런 것들도 함께 먹으면 해롭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 궁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라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트륨 함량도 많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걸 소개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 한 상보다 건강해지는 음식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눈에 띕니다. 이 우유, 콩나물, 김치, 달걀을 꼽았는데요. 우유는 나트륨 배출, 콩나물은 면역력 강화,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 보충, 달걀은 단백질 보충과 포만감 증가 이런 이유를 꼽았는데 크게 건강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 먹을 때
양배추, 오이 듬뿍 곁들였더니 몸에 어떤 변화가, 이런 제목의 콘텐츠도 있는데요.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돕고 오이 속 칼륨이 라면의 나트륨을 빨리 배출되도록 돕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걸 의식한 콘텐츠인데요. WHO의 나트륨 섭취 상황 권고량은 2,000mg입니다. 이 전국 판매 1위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790mg인데요. 라면 한 봉지를 먹으면 이 나트륨 일일 섭취 상한선에 육박하는 거죠. 네.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은 사실인데요. 칼륨 일일 섭취 권장량은 3,500mg입니다. 이거를 양배추를 먹어서 칼륨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먹는다면 양배추 1.4kg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오이는 1.8k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양배추 한 통은 1.1kg 정도 되고 오이 한 개는 150g 정도니까 오이 12개를 먹어야지 1일 칼륨 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라면에 뭘 곁들여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면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아이고, 라면에 양배추랑 오이라니요. 안 먹을게요. 그 섬뜩한 건강 정보가 또 참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반찬 여기에 보관하다가 암 걸립니다. 막 이러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요, 이거는? 저도 깜짝 놀라서 네. 찾아봤는데요. 이 스테인레스 용기, 플라스틱 용기, 프라이팬, 크리스탈 유리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구매해서 처음 사용하기 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연마제를 잘 닦아내라, 이런 네. 이야기고, 플라스틱 용기는 비스페놀 A 성분에 주의해서 제품을 잘 골라야 되고,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과불화 화합물 PFOA라는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제 용기에서는 납이 용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뭐 콘텐츠 내용만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제목을 너무 또 과하게 뽑은 거죠. 이런저런 준수 사항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여기다가 반찬을 넣으면 당장 암에 걸릴 것처럼 네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제목 장사를 시도하는 거죠. 네, 내용 자체는 맞는 건데, 그죠? 네. 제목이 너무 과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일주일에 2번 먹으면 뇌졸중에 걸린다.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는 아, 있습니다. 예, 이 건강 관련 쇼폼 콘텐츠인데요. 제목이 일주일에 2번 먹으면 뇌졸중 걸리는 음식입니다. 예. 그리고 짜장면, 호떡, 젓갈을 꼽았습니다. 짜장면은 춘장을 기름에 고열로 볶는 데다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상승 및 혈관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고요. 호떡은 정제 밀가루에 설탕을 많이 넣고 기름으로 조리한 거라서 한 번에 두세 개씩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와 뇌졸중을 유발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젓갈은 염분이 높고 니트로사민이 들어있어 고혈압과 혈관 손상 위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과장된 건데요. 네. 짜장면, 호떡, 젓갈을 일주일에 2번 먹었다고 뇌졸중에 바로 걸리진 않겠죠. 당연하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이 너무해요. 같은 채널에 네. 너무하죠. 예. 같은 채널에서 만든 콘텐츠로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한 번만 먹어도 몸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이런 쇼폼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채, 햄과 소세지, 숯불고기를 꼽습니다. 이 너무 MSG 팍팍 제목인 거죠. 네, 솔직히 이제는 뭐 이런 제목을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아휴, 됐다. 그러려니 그냥 이러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네. 문제 많죠. 예. 이런 자극적인 공포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접한다면 그것은 허위 정보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이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이런 불량 건강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가 네.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별달리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광고와 슈퍼챗 수익을 노리는 유튜버들이 별다른 확인 또는 근거 제시 없이 건강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고 유튜브는 별다른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인데요. 한때는 이 네이버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죠. 근데 네. 지금 점점 퇴조하면서 지금 이 포털에서 4위까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최근 콘텐츠 배치를 바꾸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노력보다 자극적인 내용을 앞세우는 불량 채널을 제지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관련 콘텐츠를 보실 때는 이 다음을 이용하면 좀 이 불확실한 정보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강하지 않은 건강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유튜브에서 솔깃한 건강 정보를 접하셨다면 무턱대고 믿지는 마시고 해당 채널을 방문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면책 조항, 디스클레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 또는 진행자는 전문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니다. 모든 콘텐츠는 발표된 자료, 논문 등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제작됐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로서 의학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개인별 체질,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둔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채널은 안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게 만드는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이런 이상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이 콘텐츠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 포털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훌륭한 사이트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주요 병원의 건강정보 사이트를 찾아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건강하지 않은 건강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세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개정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 있는 세금 변화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기사를 저도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매년 변화가 있는데 이제 지난 연말에 세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국회가 통과를 했고요. 1월에 일단 그 세법의 후속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되어서 네. 이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된다든지 그리고 주택 또 용도 변경 관련해서 양도세 규정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변경되는 안들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이미 발표가 되었고 일단 공매기 거쳐서 2월 말에 공포가 될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특히 부동산 관련된 세금 변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 양도세 다주택자 관련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양도세 처음에 양도세 중과 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네.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배제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를 한다는 게 20% 또는 이제 30% 세율을 원래 내던 세율에 이제 더해서 낸다는 뜻인데요. 네. 이 중과 배제 규정이 처음에 22년도 5월 달에 이제 시장이 됐다가 올해
원래는 일몰이 이제 올해 5월 9일에 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이 되니까 내년 5월 9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이제 중과되는 세율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 세율로 세금 내게 되면 중과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세금 부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년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막 팔지는 않으셔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1년 더 누릴 수 네네. 있다 이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과가 만약에 되면요. 네. 얼마나 더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주택을 파셔가지고 네.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뭐 1세대 1주택이다 하면 이제 뭐 비과세 요건들이 있지만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중과 부분은 세대에 두 채 이상이신 경우가 이제 다주택자인데 네. 다주택자 중에서 기본 세율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중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그 세율 6에서 45%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중과가 된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안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일몰이 끝나고 다시 중과가 된다고 하면 이 6에서 45% 세율에 20%를 더합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26%에서 6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중과가 되면 36에서 75%. 우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방세도 10% 더해지기 때문에 야, 세금 최고 장난 세율은 아니네요. 예. 82.5%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현재는 어쨌든 최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년 동안에는 이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장기 보유하시면 다주택자라도 공제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년 더 연장이 되었으니까 조금 요 중과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5월 9일 이후에는 또 이제 개정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혜택이 이제 1년 더 연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 다주택자이신데 이제 집을 뭐 팔거나 하는 걸 좀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재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공제도 어쨌든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래 보유하면 이제 1년에 2%씩 이렇게 공제를 해주거든요. 양도 차익에서.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도 적용이 되고 세율도 아까 이제 엄청나다고 생각하신 그 세율이 아니라 어쨌든 기본 세율만 6에서 45%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뭐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그래도 세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크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중과가 안 되는 집들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다 판 집에만 이제 중과 세율이 배제가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뭐 상황에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 1년 또는 2년 이내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더 높아요? 네, 네. 지금 들은 것도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면 집을 샀어요. 네. 1년 이내 팔았어요. 네. 그럼 얼마 세금 내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네. 차익에 대해서 70% 단일세율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해도 뭐 6에서 45%에서 20% 30% 이렇게 중과가 되는 더해지는 건데 단일세율이니까 네. 1년 미만이면 그냥 전체 70%의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인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집 네. 팔아서 100만 원 남았는데 네. 이 세금 내면은 77만 원 내야 돼요, 세금으로? 이제 뭐 250만 원 공제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뭐 1억을 남았다. 1억 남았다. 네, 1억 남았다 그러면 77%는 뭐 7,700만 원 가까운 그러니까 단기면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주택은 주거 거주에 좀 보장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매도에 대해서는 좀 세율이 높은 편이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60%.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죠. 그래서 어쨌든 남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좀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세율이 계속 높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예.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예. 네. 만약에 한 7억 정도 산 집을 1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10억에 팔았다. 이렇게 7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았다. 몇 년 있다가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네, 네.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차익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
그러면 12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일단 세금이 없을 거고요. 물론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된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2주택자이시다,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이제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뭐 그 임대 주고 있는 뭐 2주택자, 다주택자로 지금 이제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장기 보유 공제도 일단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20% 가능하고 또 일반 세율로 중과되지 않는 세율로 하면 한 7,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시고요. 이제 네. 양도 차익 3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몰이 뭐 끝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20%가 더 된다고 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이게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양도 차익 전체에 온전하게 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한 1억 6천 이상 거의 2배 이상의 세금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뭐 1년 이내 단기 매매다. 그러면 뭐 77%니까 더 높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뭐 같다고 하긴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채의 집을 파는데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내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뭐 77% 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고려해 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은 네.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안에. 약간 그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좀 그래 보이는데. 사실 네.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요번에는 좀 연장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야, 근데 진짜 다 세금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뭐 수익 났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그건 맞기는 당연한데. 한데 아무래도 이제 주택은 사실 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이니까 이제 집으로 자꾸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이 조정 대상 지역에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도 뭐 무조건 중과 대상인 건 아니고 네, 지금 모든 이제 지역은 아니고. 맞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의 4개구 이게 이제 뭐 지정을 더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네 개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혹은 파시거나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중과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양도세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이가 좀 크게 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만약에 매각 이사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세금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봐야죠. 세금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데요, 세금이. 이 주택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게 네네. 세법이 바뀌면 네.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좀 세법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뭐 유리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고 파시는 분들의 거래가 이해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주택을 산 거로 용도 변경을 한 이후에 네.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낼 건지 이제 주택이냐 상가냐 어떤 기준으로 낼 건지 요 기준을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주택을 상가로 왜 용도 변경하지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데 많잖아요 요즘. 특히 이제 일반 주택이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카페로 만든다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시려는 분이 물론 이제 이 집을 사서 내가 거기 거주할 거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오래된 주택을 사서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그쵸. 아니면 집을 어떻게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셔가지고 다시 매매를 하거나 하시려는 신축해서 그런 수요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혹시 예.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 이제 오래된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시다가 이제 오래 보유하면 또 양도차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여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뭐 내더라도 이제 장기 보유도 많이 되고 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상가로 용도 판단을 상가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비과세도 없고 또 장기 보유 공제도 더 적게가 돼서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택으로 팔아서 뭐 이제 그 주택으로 이제 온전하게 매매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통상 어떤 경우냐면 네. 파는 사람은 나는 그냥 주택으로 파는데 사시는 분이 이거를 나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 용도로 사야 세금이 유리하게 반대 상황이 돼서 이제 계약일 때는 주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 치료까지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용도 변경을 혹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잔금 치료 날이 기본적으로 세법에 이제 양도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상가로 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은 나는 싸움 주택으로 나겠다. 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요? 요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매수한 사람이 상가로 잔금 치를 때 바꿔놔도 이제 계약일의 주택이었다라고 처음에? 하면 그냥 처음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파는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양쪽이 이제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물론 이제 뭐 예. 주택을 사서 나는 그냥 계속 주택으로 살 거야. 뭐 이런 분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서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제 서로 부담이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게 네. 조정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기를 좀 기대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이제 세법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주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 전세랑 관련된 부분에도 세법 개정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전세랑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좀 세금이 줄어들거나 혜택이 좀 있는 방향인데 네. 이 전세 관련해서는 반대로 조금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의도가 읽히네요. 전세 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 이렇게 사실 전세는 이게 보증금을 받으면 이게 월세 받으면 내가 월세 얼마 받아서 임대 수익이 있구나 인지를 하지만 네. 전세는 이게 그냥 큰 금액을 받았지만 수익금이 물론 이제 그걸로 이자나 뭐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전세 자체로 수익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전세가 다른 나라에 많이 없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도 이제 월세에 비해서 조금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점차 좀 강화해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번에 이제 바뀌는 부분은 고가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현재 기준시가로 이제 공시 가격으로 12억 원이 넘는 경우를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12억 원 넘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경우에 이제 2주택자부터 이제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2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지금 현행법은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를 합산해서 주택 수가 3채 이상인 경우만 전세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를 이제 월세처럼 이렇게 변환을 해서 관주임대료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부과를 하는데 이제 좀 고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요 지금 말씀드리는 고가 주택 관련된 전세 부분은 올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나 뭐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내년부터 바뀌더라도 올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또 몇 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바뀌는 부분은 좀 미리 혹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가주택은 1주택만 보유를 하셔도 만약에 이제 내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2억 원 그 기준시가 12억 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딴 집에 새를 살고 그 집을 뭐 월세 임대 줬다. 그럼 월세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전세는 아무래도 이제 3주택 이상부터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전세도 예, 이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자부터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은 하는 걸로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그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내가 고가주택 기준 시가가 이제 12억 원 넘는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를 이제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가 뭐 한 13억 원이다, 15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억 원이 넘게 되잖아요. 보증금 받은 게. 예, 이제 예.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3주택 이상만 과세를 했으니까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되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세금으로 좀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오늘 세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갖고 있었네요. 모든 이게 법 읽히네요, 되게. 모든 법 개정에는 뭐 법 취지가 다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세는 이제 한마디로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소득을 월세처럼 계산한다, 그죠? 네, 지금은 이제 3주택 이상이지만 그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는 강화됐다. 거고요. 간주임대료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예.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를 월세처럼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금액, 3억 원은 일단 좀 차감이 되고요. 3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의 60%를 곱하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3.5%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3.5% 곱해서 이렇게 이제 월세처럼 환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반전세다, 뭐 반은 또 그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면 그 월세 받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3.5% 환산한 거 요거 이제 더하는 게 최종 이제 본인의 임대 수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2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1주택자는 전세 놔도 세금 부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1주택자는 뭐 본인이 뭐 거기 안 사시고 전세만 놓는 경우 1주택자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그 만약에 그러면 개정이 돼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네네. 그렇게 그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택 임대소득은 제가 이제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기간이 또 되면 전에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택 임대소득은 이제 다른 소득들하고 조금 다르게 절세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또 이제 분리과세라가 돼서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부부가 그런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발생한다면 좀 분산을 하시면 더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놨었는데 이게 좀 기존에 과세 안 되다가 좀 포함돼서 부담이 된다 하면 그 월세와 전세 그 기준점을 조금 더 조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세금 오늘은 다는 저희가 못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위주로 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카카오였습니다. 5930님, 5772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은 초콜릿 좀 주시나요? 남편한테? 저 벌써 하나 받았습니다. 받으셨다? 네. 예. 7997님은 이제 초콜릿을 남편에게 주려고 준비하셨다고. 7679님도 아이고 문자 쓰려고 휴게소 들르셨다고. 네, 방송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운전 중에는 정차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센스가 좋으십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